지난 시간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답변서 제출 의무 이야기했고 무변론 판결 얘기했고 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봐요. 이제 1-역번호 17이죠. 1-17. 변론 준비 절차에 해부될 수 있다는 거죠. 변론 준비 절차에 해부됐다가 이제 정리되면, 즉 변론 준비 절차의 주 취지는 쟁점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가 됐으면 변론으로 오는 거죠. 변론으로. 그래서 1-20 보면 변론이 열린다 라는 거죠. 그럼 첫 변론기일에 이제 그 1-20을 보면 사건, 이제 원고가 처음에 소장을 낼 때는 아직 사건 번호는 안 붙은 채 원고, 피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기재돼서 이렇게 제출됐는데, 이제 이 사건이 배당되면서 사건 번호가 주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민사사건은 가 1심이 단, 가합 또는 가소,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사건이고, 가가 민사 1심이네요. 좀 이따가 이제 항소를 한다면 나가 붙고 대법원에 간다면 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법원 판결은 다라는 사건 번호가 붙게 된 걸 볼 거예요. 민사사건은. 형사사건은 고, 노, 도라는, 행정사건은 구, 누, 두라는, 그죠? 딱 보세요. 아야, 어여 이렇게 되니까 모음도 보면 민사가 아를 쓴다는 거는, 민사가 아를 쓴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우선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변론이 첫 기일에 원고는 소장, 이미 제출했던 소장을 진술하고, 피고는 이미 제출했던 답변서를 이제 이 사건 번호가 호명돼서 당사자가 이제 이렇게 법정에서 첫 변론 기일에 원고, 소장 진술, 피고 답변서 진술. 소장이란 서면을 제출했지만 실제 소송은 구술로 되는 거다. 구술. 그러니까 소장은 이 구술을 위한 어떤 준비.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준비 서면이라는 용어도 써요.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소장은 첫 준비 서면을 특별히 그렇게 부른다고 일단 이해하고, 원고 입장에서, 답변서는 피고 입장에서 첫 준비 서면이다. 이렇게 이해해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준비라는 말이 있으니까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이다. 이렇게 또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본격적인 것은 아니다. 즉 본격적인 것은 구술로 해야 된다. 그래서 소장에 해놓은 사실을, 그래서 법원에 제출해놓은 사실에 그 기재된 사실을 이제 법관에 면전에서, 그래서 구술주의, 그 다음에 직접주의, 이런 심리 원칙이죠. 판사, 법관들 앞에서 직접 이제 구술로 진술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피고는 역시 답변서에 입각해서 구술로 내용을 하는 거죠. 주로 답변서의 내용은 청구 취지가 이제 답변 취지라고 바뀌면서 본다면 원고의 청구에 기각을 구한다가, 피고 입장에서의 답변서의 내용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원고, 피고가 기재되고 답변 취지 중에 첫 번째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피고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억울하게 지금 소송을 당한 거인 셈이니까 원고의 부담으로 해달라고 하죠. 요 소장에 보면 소송 비용은
청구취지 두 번째, 첫 번째는 청구취지 첫 번째는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예컨대 1억 원 지급을 구한다. 두 번째,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은 피고 때문에 자기가 소송에 이르렀으니까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청구취지에 쓰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안 쓴다고 해도 법원이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을 직권으로 하도록 했는데 되어 있는데 관행상은 소송 비용에 관한 것을 청구취지 두 번째에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써서 소장을 내는 이게 관행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장 양식을 한번 본다면 앞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앞에 가서 보면 1-5 부분에 소장 하나 써놨는데 보면 소송 비용은 청구취지 두 번째 가서 보면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첫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변론기일에 대한 장면을 1-20의 만화의 장면을 이렇게 그려놨네요. 그렇게 해서 기일이 열리는데 이 기일이 첫 변론기일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두 번째 변론기일로 속행이 되죠. 그래서 뭐 3차, 4차 이렇게 계속 되죠. 그래서 이때 증거조사도 증거법 우리가 수능에서 하는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이 증거조사가 별도로 증거조사 기일이 잡히기도 하는데 이 변론 속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해서 이제 판단하기에 성숙됐다, 마무리됐다라면 변론을 이제 종결하는 거죠. 변론을 종결하고 이제 판결을 선고하는 거죠. 판결을 선고하죠. 이것은 조문상 2주에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저번 때 얘기했듯이 훈시 규정이라고 해서 가급적 직무상 지켜졌으면 하고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혹시 안 지켰다고 해서 이게 소송행위가 무효라든지 부적법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한편 이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에게 이제 송달이 돼요. 즉 판결 선고 날에 당사자가 꼭 출석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선고기일에 가면 뭐 원고, 승소 이렇게 간단하게 주문이 낭독되는 정도고 이유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막 의미 있는 사건 아니면 이유는 이제 나중에 판결이 송달되면 이제 자기가 펼친 주장에 대해서 뭐가 채택되고 뭐가 채택 안 되고 해서 그 자세한 판결의 주문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응되는 주문이 나오고 소장의 청구 원인에 해당하는 판결의 이유에 자기 주장 펼친 것 등에 대한 판단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송달된 상태에서 보고 나서 2주 내 상소, 즉 1심에 대한 2심에 항소할 것인지를 자기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즉, 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선고된 때부터가 아니라 송달된 때부터, 판결이 선고된 때부터가 아니라 송달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여야 하는 것이죠. 승소, 원고가 전부 승소했다면 승소한 사람은 1심에서 아까 소송요건 중에 소의 이익을 가르쳐줬듯이 여기서는 이제 항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항소할 이익이 없는 거죠. 승소한 사람. 패소한 사람이 억울하니까 다시 재심리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항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소의 이익이라는 게 여기서는 항소함에 있어서의 항소요건, 1심에서 소송요건처럼 항소요건 이런 개념이 나오죠. 이때 2주는 이제 법원은 자기 입장에서 직무규정인데 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2주가 뭔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서 해야 돼요. 2주를 지키지 않고 하면 항소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돼서 역시 항소가 이제 부적법 각하돼요. 항소 요건에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2주 이내에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판결 송달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자기도 모른 채 이 항소기간이 도가됐다, 지키지 못했다 하면 나중에 173조에 보면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우리는 뭔가 딱 절차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정, 수정, 뭐 이렇게 보충하는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은 아닌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항소라는 소송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즉 항소기간 2주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항소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줄여서 추완이라고 하는데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원칙적으로는 이 2주를 지키지 못하면 항소가 부적법 각하돼요. 뒤늦게 정신 차리고 항소장을 접수했는데 그게 한 3, 4주 뒤였었다면, 판결이 송달된 때부터 3, 4주 뒤였다면, 선고된 때의 기준은 아니에요.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송달된 때부터 알게 된 내용에 입각해서 불만이 있으면 항소를 해야 되는데 요 3, 4주 뒤에 항소했을 때는 항소가 부적법 각하되고 1심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이야기를 조금씩 해나가는데 다시 교재를 보면 1-21 보면 이제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원고가 공격을 했는데 피고가 여기에 대해서 맞다, 다툼이 없다 라고 하면 288조 조문을 보면 이때는 저번 때 한번 얘기했는데 불요증,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 돼서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로 한다. 형사법에서는, 형사소송에서는 자백만으로 사실 인정의 기초를 하면 안 되고 보강법칙이라고 하는 보강, 그것을 더 뒷받침해주는 자백만으로는 안 되는 뭐 이런 보강법칙,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리가 나오는데 민사는 실체법적으로 민상법은 사적 자치니까 개인한테 자치적으로 맡겨진 권리 의무 관계에서 소송에서도 그대로 그런 원리가 작동해서 자백된 사실은 불요증이다라는 걸 알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백 그 자체는 아니지만 자백으로 본다. 간주, 자백 간주. 우리가 봤죠. 어디서 봤냐면 무변론 판결일 때. 즉 침묵적인 상황은 자백 간주로 본다. 150조에 있어서 1항을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150조 1항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백 간주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 나와요.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 입장에서 원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피고의 태도는 이제 자백이나 자백 간주. 한편 피고가 다툰다 라고 해서 부인한다 라는 것, 이런 태도를 보이면 이제 원고 입장에서 상대방이 내가 주장하는 사실을 다투니까 증명을 해야 되죠. 이때 이제 우리가 증거법을 배우는 거죠. 부인이 됐으니까 주장을 펼친 사람이, 증명 책임을 지는 사람이 증명을 하여야 하는 거죠. 한편 이 답변 태도 중에 부지라는 게 있어요. 부인 말고 부지, 즉 모르겠다. 150조 2항을 보면 부지의 경우는 이제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즉 부인으로 추정한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즉 부지도 다툰 것으로 추정하니까 증명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주장이 자백 내지 자백 간주되면 그대로 법원은 사실 인정의 기초로 해야 되고, 한편 부인 또는 부지가 상대방으로부터 그렇게 된다면 주장한 사람은 증명해내야 되는, 즉 증거법이라는 단계에서 우리가 배울 건데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증명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답변 태도를 우리가 지금 잠깐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 증거법 때문에. 즉 다시 본다면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만약에 부인 또는 부인이 추정되는 부지의 경우는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거조사, 원고가 예컨대 대여금, 대여사실을 피고가 다툰다면 대여사실이 인정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민법의 효과에 있어서 민법 598조 이하의 효과 등에 의해서 대여사실에 대해서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해야 한다라는 반환 청구 받을 권리가 원고에게 생기니까 원고 손을 들어줄 텐데, 이 피고가 대여사실을 부인을 하니까 차용증 또는 증인, 이것을 증인은 인적인 증거라고 하죠. 인적인 증거. 차용증은 이제 서증이라고 하는데, 문서서자 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용증이나 증인을 내세워서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이런 단계의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한편 피고는 대여된 거는 인정이 자기가 자백을 했던 아니면 원고에 의해서 증명이 됐던 대여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는데도 추가로 또 싸움을 마치지 못한 채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피고 입장에서 근데 빌린 건 맞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지금 상당한 기간 흘러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또는 변제했다 내가. 너는 지금 원고 너는 갚은 것을 지금 안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갚았다. 또는 네가 언제 나한테 채무를 면제해줬다. 이런 싸움을 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이제 원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대여사실은 자백이 됐던 증명이 됐던 통과하고 다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런 것은 항변이라고 불러요. 항변. 지금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 태도가 맞다라고 해주는 자백이나 아니다라고 하는 부인, 이런 답변 태도가 설명됐는데, 지금 또 추가적인 이제 상황을 설명해 준다면 그걸 전제로 해서 피고가 반격을 하는 거예요. 즉 자백이나 부인은 좀 아까까지 설명은 원고의 공격에 대해서 피고의 답변 태도였는데, 지금 항변은 이제 반격을 하는 거예요. 시효가 완성됐다. 변제됐다. 면제된 거 아니냐. 그럼 이때 원고가 여기에 대해서 역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맞다, 아니다 이런 태도를 보일 거고, 피고가 내세운 항변에 대해서 원고가 아니다라면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피고가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가 증명 책임을 지니까 피고가 시효가 완성된 거에 있어서 시효에 있어서의 기산점이 언제고, 즉 변제해야 될 시점이 언젠데, 지금 시점이 일반 채권이면 뭐 10년이 지났다든지 상사 채권이면 5년이 지났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펼치는 거죠. 그러면 원고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청구를 해서 중단을 시켰다라고 해서 재항변을 할 수도 있어요. 즉 시효, 변제, 면제 등에 대해서 피고가 아니다라고 부인, 지금 좀 아까 피고의 답변 태도인 부인이 이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의 답변 태도로서 부인하면, 이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가 변제했으니까 갚고 나서 뭐 영수증 같은 걸 받은 것 등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부인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피고가 항변으로서 내세운 변제에 대해서 증거로 서증조사, 이 영수증을 법원이 그것에 입각해서 사실을 확정하도록 증거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편 지금 시효 중단을 피고가 항변으로 얘기했는데 원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다가 아니라 중단시켰다. 내가 여러분이 민법 168조 뭐 시효 중단 사유에
예컨대 청구, 재판상 청구 이런 것을 해가지고 중단시켰는데 지금 10년 되기 전에 내가 청구를 한 게 있다. 뭐 이런 등등으로 시효 중단 사유를 주장하면 요거는 다시 이 항변에 대해서 원고의 재항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가 자백하거나 부인하고 한편 피고 입장에서 추가로 항변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원고가 부인하거나 인정하고 다시 원고가 재차 이제 부인하거나 자백하는 2단계 말고 추가로 재차 반격하는 재항변이라는 단계, 대표적인 예가 시효에 대해서 완성됐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 원고가 그 시효가 중단됐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대표적인 공격, 방어 방법으로 머리에 넣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1-21 증거조사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자세히 민사소법 후반부 첫 파트에서 배우게 돼요. 이렇게 해서 쭉 증명, 증거조사 이런 게 1-21부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선고되기 위해서 이 변론이 종결된 다음에 판결을 선고한다 라는 것이죠. 즉 이 변론에서는 주장, 증거조사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펼쳐지고 마무리 판결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숙됐다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한다면 변론을 종결한다. 물론 종결된 변론이 판결을 하려고 보니까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변론을 재개했다가 다시 종결했다가 이렇게 판결로 갈 수는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흐름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고 선고된 판결이 양당사자한테 송달되고 소장은 원고가 소장을 냈으니까 피고에게만 송달하지만 판결은 이제 원피고 모두에게 송달되죠. 송달된 때부터 2주 이내에 상소, 즉 1심에 대해서는 2심에 항소 이런 단계가 펼쳐지는 거죠. 만약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 판결이. 그래서 이런 용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판결이 1심을 마무리했다라고 할 때는 종국 판결이라고 그래요. 종국, 마무리됐다. 그런데 항소가 되면 이 판결이 확정이 될 수 있었던 게 차단된다는 용어를 써요. 확정이 차단돼. 그리고 항소가 됐기 때문에 2심, 숫자 2가 아니라 이동할, 움직일 2자, 2심, 심리, 심판이 2심 된다 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확정이 차단된다는 용어를 쓰니까 이해하는 그 다음 단계로 본다면 종국 판결이 항소가 없고 확정이 되면 확정 판결이라는 용어를 써요. 즉 종국 판결이 항소가 되면 확정이 차단되는데 그대로 항소가 없으면 확정이 된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다음에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거고 또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이제 맞춰지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신급제에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지금 1심 단계에서만 얘기한다면 1심의 종국 판결이 항소가 되면 확정 판결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 확정이 차단되니까. 그런데 항소 없이 그대로 끝난다면 종국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종국 판결 이꼴 확정 판결이라고 처음부터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 확정 판결 이전에 종국 판결, 그 다음 확정 판결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구별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1-27 보면 변론을 종결하고
이 세로 흐름을 보면 세로 축에 판결이 선고되고 도중에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교부해서 법원 사무관 등이 이제 판결을 당사자한테 송달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판결이 송달된 때부터 항소가 없으면 확정이 되고, 확정 판결은 이제 제일 중요한 효력인,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기판력, 이미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에 대한 효력, 기판력. 실질적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 확정력으로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기판력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후반부에서 배우는데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이 범위가, 기판력의 범위를 둘러싸고 전소에서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을 때 다시 다툴 수 없다라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좀 여러 가지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둘러싸고 우리가 좀 곤혹스러운 이런 쟁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고, 여기 보면 세로 축에서 하나 보면 법원 사무관 등에게, 역시 이 등, 법원 사무관 등, 이게 고유명사적으로 쓰이니까 띄어쓰기 하지 않고 등 붙여 써서, 즉 법원 사무관 등 해서 법원의 직원을 이제 사무관을 대표적으로 해서 등자를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고유명사적으로 쓰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문법적으로 쓸 때는 띄어 쓰는 것인데 여기 붙여 썼다, 이런 거가 좀 이렇게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한 건데, 법원 사무관 등 이렇게 지금 붙여 쓴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27의 판결이 확정이 되는 이런 단계에서의 판결서를 법원이 작성하는데, 그 판결서 예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결서가 소장에 대칭돼서 판결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죠. 다시 소장에 대해서 이제 원고 피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렇게, 물론 첨부 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 법원, 관할 법원 이렇게 써서 하는데, 이게 이제 판결에는 원고 피고 말고 이제 사건 번호가 있게 되지. 그 다음에 청구 취지에 해당하는 게 이제 주문이지, 주문. 청구 원인에 해당하는 게 이유지. 여기에 소장에 대해서 피고의 답변서가 역시 원고, 피고, 사건 번호가 있고, 답변 취지가 있고, 답변 원인이 있고 해서 이제 이것에 입각해서 변론이 진행돼서 변론이 종결되고 해서 판결이 선고되는데, 이런 주문, 그다음에 이유, 이런 것이죠. 주문의 이양을 보면 결과적으로 소송 비용은, 이 경우는 원고가 승소했으니까 지금 나오는 예시 판결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사망에 보면 가집행, 원고 소장의 사망에도 있어요. 원고 청구치 사망에 아직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가집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가 원고 청구 취지에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1번에 내세운 이 청구의 취지의 내용이 승소를 하면 집행을, 아직 확정된 판결은 아닌 1심 판결만으로도, 아까 확정 판결과 종국 판결 구분하라고 그랬죠. 확정되면 경우에 따라서 본격적인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아직 1심 판결만으로는 만약 상대방이 피고가 항소를 하면 확정이 차단되니까 본격적 집행은 아니지만 임시에 집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청구 취지 원고 소장에 가서 보면 사망에 써 있어요. 물론 이 경우도 간행적으로 쓰는 건데, 직권적으로 법원이 주문을 내리면서 이 주문의 일항이 원고 승소의 주문이니까 주문 사망에서 일항의 내용이 이제 돈 뭐 지급하라, 이런 원고 승소의 그 일항은 다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판결문에
판결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집행이라는 건 임시의 집행이에요. 여기서 일단 알아둘 것은 요거는 이제 본격적 집행의 아닌 이런 이야기가 왜 소장에 원고가 청구취지 사망에 쓰고, 물론 관행적으로 쓰는 거고 법원이 쓰든 안 쓰든 직권적으로, 근데 모든 사건이 아니라 재산상의 청구에 대해서 붙는 건데,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는데, 임시로, 가라는 말은 임시죠. 임시로. 아직은 이게 항소가 된다면 이 결론이 상고되면서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완전한 건 아닌데, 이 종국 판결만에 그치고 있지 확정됐다고는 아직 장담을 못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될지 어떨지 나중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종국 판결만 갖고 확정 판결이 아니지만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준다, 이런 정도의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판결이 작성돼서, 판결서가 작성돼서 판결이 선고되는 거네. 실제 수업에서는 그 뒤에 보면 승패 뒤바뀐 연습용 판결문 송달, 뭐 약간 에피소드 같은데 기사예요. 실제 이런 거 얘기해줘야 여러분이 조금 더 재밌다 할까. 판사가 뭔가 마지막까지 판단 내리기가 어려웠나, 서로 반대되는 내용의 판결을 작성했는데, 법정에서 선고했을 때는 이제 피고가 원고에게 돈 줘야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나중에 이제 판결문 송달돼서 피고 입장에서 받아보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진 건데, 거꾸로 이제 원고 입장에서 본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이겼던 판결문에 대해서 송달된 걸 보니까 시효가 완성됐다, 즉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됐죠. 원고는 조금 황당하게 됐죠. 이겼던 게 졌으니까, 송달된 것에 의하면.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 두 개 버전의 판결문을 작성했다가 보내진 게 잘못 보내졌다, 이런 해프닝 비슷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선고기일에 이제 즉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는 것이라고 해서 원고가 이긴 것으로 됐기 때문에 나중에 원고가 진 것으로 송달됐다, 즉 피고 입장에서는 졌다가 이긴 것으로 됐다, 뭐 이런 상황인데, 원고 입장에서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송달된 것에 따라서는 이제 진 거고, 뭐 이런 해프닝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하여튼 원고가 이긴 것, 즉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이 송달된 거는 피고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좋은 거지만, 법정에서 피고 패소된 거니까 그렇게 처리해야 된다, 뭐 이런 사건이네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신문기사 내지는 뭐 이렇게 재밌게 사건화된 거, 이런 것 등을 곳곳에 배치했으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게, 그 다음에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참고하도록 하세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판결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 좀 아까 말했듯이 부수적 재판으로 주문 이항의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이 있고, 즉 옆번호 1-32에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써놨네요. 그 다음에 옆번호 1-33 가면 주문 사망에 보면 가집행, 아까 설명했던 그런 부수적 재판이 직권으로, 물론 관행적으로 원고가 소장에 기재 제출하지만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판결 주문 3회 가집행 선고가 원고 승소의 경우고, 그게 재산권의 청구라면 내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판결로
소송이 마무리되는데 옆번호 1-34 가서 보면 간단하게 소송이 이렇게 법원의 공권적 강행적 판단만으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다가 원고가 소를 취하한다든지 등에 의해서 또는 원고가 청구를 민법상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소송법적인 청구의 포기에 의해서 또는 피고 입장에서 보면 청구를 일락함으로써 청구를 일락한다, 받아들인다. 민법적으로 보면 채무를 인정한다는 의미의 승인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소송이 판결로 가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종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까지가 1-34에 잠깐 나중에 후반부에서 다 배우는 거지만 잠깐 소송만으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그 밖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도 종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써놨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심에 있어서의 소제기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봤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했어요.